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죄학 이제 데일리 OX, 데일리 OX라고 이제 제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다른 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OX로 변형한 게 아니라 각 대학의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제 각 기본서마다 그 기본서의 목차에 맞게끔 OX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험 문제나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험서 이제 학원 범죄학을 강의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은 각 대학의 기본서를 막 짜깁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이제 모아놓잖아요. 짝 집어서 모아놓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각 대학의 기본서마다 이제 OX를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 경찰 학원에서 범죄학 강의를 보시면은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 짜깁기 한 거를 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 학원 선생님마다 범죄학 선생님들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도나 분류 방법에 의해서 짜깁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른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짜깁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각 경찰 학원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경감부생들은 범죄학 강의를 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대로 보시고 저희 채널에서는 그냥 보조적으로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처럼 짜깁기 해서 올려드리기보다는 이제 각 대학의 기본서마다 이제 각 기본서로 진도별 OX를 제가 문제를 추출해서 이제 이렇게 무료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각 기본서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할 기본서는 대한범죄학회에서 범죄학 개론 서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경감부하고 경영특채에서 이제 범죄학이라는 시험 과목은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교정직에서 교정학은 사실은 범죄학의 일부분이고 형사정책이 아주 유사한 점이 아주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학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시험 과목으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범죄학이라는 단일 과목으로 대학의 교수님들 제외하고 학원 선생님들 중에 그걸 한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이제 그걸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보통 교정직의 교정학을 하신 분이죠. 그 이제 필기 문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범죄학회에서 이제 범죄학 개론을 만들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짜임새끼 잘 돼 있어요. 이제 학회 소속 교수님들이 파트별로 맡아가지고 이제 그 파트 이제 책을 이제 기술해서 책을 구성하셨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기본서나 아니면 다른 이제 대학의 이제 범죄학 기본서도 다 거의 다 동일한데 사실은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범죄학을 하신 분들이 보통 사회과학을 하거나 경찰학을 하신 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을 가셔서 이제 범죄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범죄 심리학이든 범죄 사회학이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석박사 학위를 받아온 케이스니까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나냐면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류가 좀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지금 막 TV에 나오는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말하는 것 중에 오류가 이게 법률로 제정된 배경에는 스토킹으로 인해서 스토킹이 이제 시발점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다른 이제 뭐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이제 통계 수치가 많아지면서 이게 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범죄 심리학자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법학을 잘 모르니까. 처벌법규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처벌법규를 만들 때는 법익 침해 요소가 생길 때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거 침입죄는 주거에 대한 평온을 중시 여기는 우리 사회 문화 때문에 주거에 대한 평온이 법익으로 인정이 됐는데 개인의 평온이 법익으로 인정이 안 되는 우리는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무조건 좋다고 고백하고 졸졸 따라다니라. 우리 세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회가 소그룹 가정이 생겨나고 핵가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닫힌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폐쇄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인의 평온이 법익으로 인정이 되면서 스토킹 처벌 법규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스토킹을 통해서 다른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통계 데이터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OX로 만들 때 이 기본서 안에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오류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이거를 유튜브에 말하는 거는 이제 왜냐면 이 집필하신 교수님들한테는 약간 좀 흠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유료 멤버십이 되니까 유료 멤버십에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수험생들이 알아야 돼요.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문제로 출제할 때 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 있죠.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으니까 이 범죄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일어나는 부분을 모르고 출제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예. 서로 이제 기본서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 기본서 말고 다른 기본서에도 좀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는 부분인데, 아닌 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OX로는 안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혹시나 나중에 이제 그런 기출이 나온다든지 문제가 출제되면 제가 그 부분이 왜 문제인지 설명하거나, 아니면 유료 멤버십이 개설이 되면 거기서 설명드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이제 완전히 오픈된 무료 영상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교수님들에 대한 신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제 데일리 OX는 일주일에 가급적이면 한 2개 정도, 한두 개씩 올려드릴 거고, 제가 이제 이걸 활용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예, 편안하게. 여러분들 어차피 학원에서 범죄학 교수님들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공부를 하시고, 이건 그냥 자투리 시간에 아, 저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한번 이제 되새김질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교수님들께서 만든 기본서를 바탕으로 제가 OX를 추출해서 만드는 거니까 기본서별로 이제 OX가 완성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요약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변형해서 다시 모의고사로 만들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다시 추출한 내용들을 요약서로 만들고,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연결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학원가에 범죄학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압박을 받냐면, 내가 가르친 데서 무조건 다 나와야 돼. 내가 가르친 게 놓친 게 있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압박감이 수험생들한테는 독이 돼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지금 필요로 한 건 범죄학 100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출제될 때는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 출제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80%는 그 해당 과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출제해야 돼요. 맞출 수 있게. 그 다음에 10%는 그 핵심 되는 내용이 응용,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죠. 헷갈리게끔. 헷갈리는 중첩되는 부분을 이제 응용해서 문제로 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이거는 사실은 불이타에 가까워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 해 학회에서 핫 이슈가 됐던 거. 예를 들면 헌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도 이전 위헌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학 교수님들이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학회에서 교수님들끼리 학회 이제 세미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막 성토하면서 나눈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이제 변별력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10%로 출제되는 거예요. 이 구성 원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10%가 진짜 막 더럽게 출제한다고 이제 막 한국사 학원 선생님들이 막 성토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자료를 찾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지금 말한 이 10%를 놓치면 안 된다고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되면 봐라, 내가 가르친 데는 모든 게 다 커버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한 게 사실은 수험생한테 좋냐? 안 좋아요. 안 좋다니까요. 수험생들한테 필요한 건 사실은 이 80%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가서 기본적으로 80점은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나머지 이 10% 응용 부분을 학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지, 이 지금 막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학회에서 진짜 어쩌다가 한번 나온 거 이 10%를 본인도 다 이거 나 다 가르쳤어 이렇게 주장할 목적으로 이거를 넣고 모의고사에 넣고 기본서에 넣고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해 두 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분량이 많아져요. 오히려 그러면 시험을 막상 치면요, 시험 문제는 다 틀리고 어려운 문제만 맞춰요. 이런 분들, 장수생들, 제가 코칭 케어에 보면 이게 전부 다 패단이 수험생들이 잘못 공부한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의 그러한 심리적 압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압박이 없잖아요. 학원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는 이 핵심적인 80%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OX,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지금 기출이란 게 없습니다. 저에게 이제 지금 기출이라고 내놓은 거 보면 다 예전에 이제 교정직, 그 다음에 형사정책 이쪽에 나왔던 거지, 범죄학이라고 기출이 나온 건 없어요. 이제 작년에 나온 게 하나가 있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학원 선생님에 대한 그런 뭐 심리적 부담감이 전혀 없으니까 80% 엑기스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 숙지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OX는 제가 이제 각 기본서마다 추출해서 각 기본서별로 OX를 올려드릴 거고, 무료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유튜브에는 못 올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파트너사에 올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유료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요약서를 보시면 예전에 했던 게 그대로 반복되게끔 이제 요약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요약서 강의를 나중에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이제 고운 댓글, 고운 댓글 쓰기 캠페인이에요. 고운 댓글을 한 2개 정도 남겨주시고 그걸 이제 캡처하셔서 저희 DSA 컨설팅 카페에,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등업 신청할 때 그걸 같이 이제 증거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등업해 드릴 거예요. 등업해 드리면 이제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할인권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50% 최대 50% 할인권까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다 목적은 여러분들 학원에 범죄학 과목 선생님들 거 다 보세요. 알겠죠? 본인들 뭐 요즘에 다 프리패스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보시고 요거는 이제 보조로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어느 기본서에서 추출한 거냐면 대한범죄학회 범죄학 개론서적이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일독해 보는 걸 권해드리고, 그럴 시간 안 나겠죠. 사실은 다른 과목이 많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어차피 여러분들 경간부생들은 나중에 이제 경찰 간부가 되면 범죄학 관련된 부분은 자기개발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서재에 탁탁탁 꽂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장은 범죄와 범죄학이고 1절 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거예요. 범죄란 무엇인가 논하는 건데, 자, 범죄란 무엇인가 이 파트에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어떤 개념들 위주로 나올 건지 한번 빠르게 훑어봅시다. 첫 번째,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범죄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냐.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도 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 있다. 그럼 이건 각각의 이 개념들은 무엇이냐 물어보겠죠. 숙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범죄라는 행위와 유사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비행도 있을 수 있고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와 유사 개념으로 뭐가 있느냐, 범죄학에서 다루는
주제로, 연구 주제로 뭐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거를 비행, 일탈, 반사회적 행동, 범죄와 유사 행위,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 볼 거예요. 이런 개념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범죄 개념과는 어떻게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문제로 출제하겠죠. 맞죠? 범죄 유사 행위 중. 자, 이런 개념 위주로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 학습 목표는.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체크해 봅시다. OX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범죄학 자료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먼저 문제를 한번 풀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한번 1번부터 풀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기로도 잘 보이죠? 일단 한번 아직 다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에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보시면. 자,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의 한계는 시대 환경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거는 사실은 이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O인지 X인지.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다? 한계는 했는데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문장의 기술상 매끄러워요, 안 매끄러워요? 안 되죠. 원래 보통 이 개념의 한계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장이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한계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X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객관식 풀다 보면 이걸 보고 맞출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수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관계를 이제 대충 보고는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몰라도 한계 다음엔 단점이 나와야죠. 어떻게 장점을 가진다고 얘기하겠냐. 말이 안 된다.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고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실제 정답도 이거는 뭐죠? 단점이죠. 단점.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뭘까요?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시대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범죄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했을 거라는 전제가 돼요.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더불어서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의 종족을 이루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그 무언가가 있더라. 그게 뭐다? 살인, 졸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물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맞죠? 동물들은 죄의식이라는 걸 못 느끼니까. 근데 인간은 죄의식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범죄 개념이 형성되고 이게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게 정말 자연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사람이 문화라는 걸 형성하면서 문화의 영향으로 이제 죄의식이라는 개념도 이제 등장한 게 아니냐,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로 정확한 의미의 자연적 의미의 범죄냐라고 따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자연적 의미의 범죄라고 규정 지을 때는 시대를 초월해서 뭐 어떤 국가에서든지 살인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범죄다, 자연적 의미의 범죄다, 시대 불문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적으로. 알겠죠? 근데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형태로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지, 여러분들처럼 실무가가 되거나 경찰 실무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 그런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 보면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국가에서든지 뭐 언제적이든지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범죄야 라고 생각되는 거, 뭐 살인, 맞죠? 강간, 그 다음에 이제 절도,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것이 범죄다 이래버리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범죄는 범죄로 포함이 안 되겠죠. 뭐예요? 사이버 범죄.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사이버 세상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과연 시대를 불문하고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니다. 포괄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뭘까?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행위들이 범죄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죠. 자, 사회 규범 안에 법 규범이 포함됩니다.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법과 사회규범이 일시적 괴리 현상을 일으켜서 사회규범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법규범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철학적인 문제고, 이거는 사실은 심층면접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갱도에 이제 석탄을 캐다가 갱도 안에 갇혔어요. 갱도 안에 갇혔는데 이제 물이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대가 그걸 파고 들어올 때까지 이제 아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의 동료의 시체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시체를 훼손한 거잖아요. 맞죠? 범죄 행위에 이제 해당되는데, 과연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 누구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법은 도덕 테두리 안에 법이 있잖아요. 도덕의 필요 최소한인데, 지금 이 상황은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체를 먹어서라도 생존하고 싶어 할 테니까. 예.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비판하려면 나는 그 상황일 때 안 해야 되거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 맞죠? 근데 이때는 도덕과 윤리와 이제 법이 일시적 괴리 현상을 일으킨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법은 모든 복잡한 현실을 모두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의 한계성이라는 거고, 이러한 법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판사의 재량권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거를 면접에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사회 규범에 저촉되면은 범죄로 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규범에는 포함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범죄로 보니까 너무나 많은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법규범 위반이냐? 다시 얘기하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국가가 형벌권, 국가에서 그러한 성적 자유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 규범상으로는 배우자의 성실할 의무를 저버린 거죠. 맞죠?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규범에는 저촉되느냐? 형벌권은 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법규범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회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도 모두 다 범죄로 규정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행위들이 범죄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 그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한번 풀어보세요. 3번하고 4번이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목표는 지금 한 영상마다 한 10분 이내로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투 시간에 보게 하는 게 목적인데,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제가 앞부분에 지금 이 영상 강의 어떤 식으로 올릴 건지 너무 길게 설명하는 바람에
지금은 오늘은 한 2문제만 풀고 마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